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9월이군요 벌써. 9월 2일 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8월 그러다가 날짜를 보니까 9월입니다. 어느새 9월로 접어들었네요. 여러분들 요새 좀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하게 느끼시죠? 일교차가 큰 만큼 클 수 있는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 달에는 추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나저나 주부님들 추석 그러면 또 제수용품 선물 준비 많으시죠? 돈 나갈 때가. 물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 대형마트가 주요 제수용품 28개 품목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번 비용을 뽑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차례상 준비에 필요한 비용이 20만 5,990원. 지난해보다 무려 1.4% 오른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차례상 충분히 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올 8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되었죠. 화장품 세일 효과로 1.3%로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방금 뉴스에 들으셨지만 무려 5%대 4%포인트나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체감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을까요? 오늘 2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 지표 물가하고 체감 물가 괴리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1분 50초 전에 마감한 오늘 증시사항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시가 일본 증시에 비해서는 좀 맥을 못 쳤네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일반인들의 매도가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이익 실현 매물이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외인이 한 560억 정도, 그다음 기관이 한 7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네. 개인이 한 1,312억 정도 팔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매도 대쭉 이익이 출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동안 상승세를 좀 끌어왔던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약세를 좀 돌아섰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다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920대는 지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924.81로 끝났고요. 예. 특히 그동안 약세를 보이던 코스닥 쪽에서는 한 8.44포인트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한 1.63% 정도 상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풍선을 가지고 한쪽을 꾹 누르면 다른 한쪽에 이렇게 불러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중국 경제는 지금 시진핑 정부, 리커창 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히 긴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풍선을 누르고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 있는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돈 무한대 풀겠다 그래서 이렇게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돈이 흐름이 그 중간에 있는 한반도에 조금 몰려들어야 될 법도 한데 스쳐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흐름 자체가 이제 그동안에는 일본이 워낙 경제가 안 좋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그 무제한적인 돈 풀기 정책을 썼는데 네. 그 덕분에 이제 사실은 그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의 자금들이 많이 빨아갔습니다. 일본 쪽에서. 네.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빨아갔는데 이번에 또 뭐 이쪽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국 쪽에서 조금 약간의 금융위기 비슷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쪽으로는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 오히려 그 자금들이 유럽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 딱히 완전한 선진국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개발성 중진국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는 여타 어떤 신흥국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장세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것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분석 자체가 이제는 한국은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9월에 너무나 이 어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뭐 대규모로 들어오기는 어렵겠지만 예. 조금씩 좀 나아지는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9월에 지금 양적 완화 축소가 과연 발표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의회에서 승인이 날 것인가? 그리고 방금 유럽 쪽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진짜 9월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변곡점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은 9월이 불확실한데 예. 어느 정도 답은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게 모범 답안이 맞느냐, 예. 아니면 약간 다른 답안이 나올 거냐는 건데, 예. 시리아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쪽에 승인을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9월 9일까지 9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그렇죠. 쉬고 있는 때고요. 그렇다면 시리아가 공습이 된다 해도 다음 주로 넘어갈 확률이 큰데, 네. 문제는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가 발을 뺐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 단독 작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죠. 이 중동 쪽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괜히 뭐 화약을 건들 필요가 있을까? 화약을 건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건 사실 FOMC에서 출구 전략을 과연 9월달부터 시행할 것인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미국 쪽의 경제 지표 자체가 너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좋긴 좋은데 예. 생각만큼 이렇게 좋게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네. 주춤거린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는 12월 시행설이 가장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굳이 물러나는 버랭크 의장이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어떤 과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그 5일 날부터 6일까지 러시아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아마 이 미국의 양자 완화 정책 축소에 대해서 아주 격론이 벌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참지 않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유야무야 넘어갈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은 보이는데 네. 이게 정말 정답일지 여부지 어느 정도의 선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당장에서야 세계 경제가 유럽도 살아나는 듯 보이고 미국 경제도 좋아지는 듯 보이고 이제 출구 전략 고민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그런데 너무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또 나중에 더 화근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장에서 돈을 많이 풀었으면 걷어들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돈의 흐름 자체가 지금 그 신흥국 쪽으로 좀 많이 흘러들어가서 신흥국 쪽에 자산 버블이 많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서서히 꺼트려야 되는 부분인데 당장 9월부터 너무 빠르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뭐 FOMC 회의에서 어떤 그 로드맵을 내놓을 때 좀 길게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번에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어떤 그런 급격한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신흥국 쪽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비책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면 이 자체가 좀 시간이 좀 늦어진다 자체가 오히려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되게 되면 이제 제3 중재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중국도 어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굳이 막 군기를 억지로 띄워올린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세계 3대 축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고 친다면 오히려 좀 여러 부분에서 좀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환율을 보니까요. 1,100원을 찍었습니다. 무려 네. 8원 50전이나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이런 추세가 계속될까요? 이 흐름 자체는 뭐 저로서는 좀 의아한 흐름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여기다 이렇게 충격을 줄 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저는 보았는데 오늘 예. 갑자기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이건 뭐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건 좀 비정상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 특별하게 이렇게까지 갈 흐름은 아니다라는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 전차 군단이 다시 한번 시동을 걸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갈라지는 형태로 보이겠습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PC DRAM 쪽 중에 PC에 들어가는 DRAM 쪽은 그동안 좀 홀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예. 모바일 DRAM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분명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3사분기 지나고 이제 4사분기 들어가는데 이쪽에서는 원래 그 PC DRAM 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네. 어떤 그런 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그다지 뭐 국내에서는 별로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예. 해외에서는 그나마 품질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뭐 미국이라든가 브라질에 있는 공장들 자체도 이제는 생산 능력이 떨어져 오히려 증설을 해야 될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5356번도 질문을 하셨는데 일본 방사능 공포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실제인지 예. 아니면은 일종의 과잉 공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이 바다로 새 나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어패류가 위험하다. 예. 그리고 일본 바다와 한국 바다가 거의 연접해 있으니까 수산물을 못 믿는 거 아니냐.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회를 안 드신다고 그러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난리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횟집들이 일부 횟집들은 뭐 진짜로 정말로 개점휴업 상태가 되고 네. 여러 가지 이 우려가 나오고 있고 막연한 공포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이제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네. 일본산은 물론이거니와 태평양 그리고 국내 연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도 네.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산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 증명서 또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고 예. 이와는 별도로 방사능 정밀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게 일본산 식품 검사 현황인데요. 이걸 네. 앞으로 매일 공개하겠다. 그리고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 미량이라도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검출 수치까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일부 마트 같은 데서는요. 네. 요즘 휴대용 방사능 이 검사기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대면 삑삑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비치해가지고 수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보여달라 그러면 직접 그 자리에서 검사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해하고 남해 쪽에서 잡히는 어류는 지금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명태하고 고등어 같은 경우는 뭐 한 20% 30%씩 지금 매출이 줄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좀 일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서해 바다에서 잡히는 이 수산물들, 예. 마침 요즘 제철 만난 전어라든가 뭐 꽃게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분명히 막연한 공포감은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막연한 공포감은 분명히 없어져야 되고 그걸로 인해 이 수산물 상인이라든가 또 횟집이라든가 이런 데 요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좀 다 해줘야 될 겁니다. 네. 정말로 검사에 문제가 없는 건지 예. 단 1%라도 이 우려가 있다면 국민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먹을 거리기 때문에 사실 공포감을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네. 정부가 어떻게 이걸 대응할지 어쨌든 이걸 통해서 진짜 정말로 이게 불필요한 그냥 막연한 우려였다, 막연한 공포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 좀 없었으면 좋겠고 예. 만에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카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뭐 서해안 해산물은 중국 측 오염에 의해서 이미 오염될 대로 되었다. 또 중국 측도 서해안 것도 못 먹는다. 뭐 이런 알고 따지고 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예. 근데 참 이거는 정부가 진짜 이 공신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식약처 그리고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수협 모두가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국민들로부터 정부의 신뢰도 회복 차원에서 네. 전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집값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서브가 이 교육 환경이 아파트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거의 100%입니다. 95.8%가 교육과 아파트 가격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이 가족의 구성원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냐 할 때 뭐 당연히 자녀라고 그럽니다. 72%가 이제 자녀를 생각해서 아파트를 정한다 그랬고 예. 본인이나 뭐 배우자, 부모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 환경이 좋은 아파트는 결국 뭐냐? 그것은 결국 인근에 유명 학원이 있는 아파트가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진 아파트다. 이런 응답이 나왔다는데 뭐 씁쓸하죠. 씁쓸한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대치동 집값, 뭐 목동 집값이 그렇게 비싼 이유도 물론 그 지역이 뭐 다른 인프라도 뭐 좋은 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좋은 학원이 많다라는 그런 통설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집값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집값을 다른 요소를 빼고 오로지 지급에 대한 어떤 수급 이것만으로 주택 정책을 수립한다는 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어떤 교육 정책 또 이밖에 뭐 고령화 정책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네. 그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집값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뭐 이 집값 문제, 전세값 문제 이것도 결국은 주택 수급만의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깔려 있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인 정치, 사회, 경제 정책이 돼야 되는 것이 그러게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금융사들이 나이가 많다 이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원래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거절을 하려다 보면 뭐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대겠죠. 뭐 한 108가지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고객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이렇게 53개 금융회사에 269개 대출 상품을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50세에서 70세 사이에 연령 상한을 정해놓고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이 대출 상품의 연령 상한제를 실시하는 금융사는 저축은행이 제일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캐피탈 회사, 여신 전문 회사죠. 그 다음에 은행 그런 순이었는데 일부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대출 시에 한도를 줄이거나 또 지점에서는 승인하더라도 본점에서 한 번 더 심사해라 이렇게 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카드 회사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는 카드론을 자동 승인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심사 절차를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네. 물론 일리는 있을 겁니다.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직업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고령이라는 거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또 이 대출의 리스크 문제가 생기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신용도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용도는 신용도대로 따져놓고 소득이나 재산만 가지고 신용등급을 매겨놓고 거기에 고령이다 뭐다 이런 변수를 추가적으로 넣는 건 적합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고령자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해야 된다면 대출의 리스크가 정말로 있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자체를 신용도 평가하는 요소에 집어넣어야지 신용은 신용대로 하고 연령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변수로 또 개입하는 것은 올바른 이 대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나이 드시는 것도 요새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네. 한 70세 뭐 이 정도의 평균 수명 시대를 염두에 두고 예. 70세 시대는 사실 뭐 50대 이상만 되면 이제 장년층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100세 시대에 50세 이상을 고령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주 어불성설이죠. 네. 네. 자, 이제 11월부터 변하는 게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전국의 고속도로 또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이런 것들을 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선불형 전국호환 교통카드라는 거를 11월에 출시하는 건데 이거 선불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충전을 해가지고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지금처럼 후불제어 교통 방식이 아니고 지금 근데 이제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서울은 사실 여기에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에서 T1이라는 교통카드, 선불형 교통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있는데 이거를 또 할 경우에 전국 호환 카드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면은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서울시가 반발했다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까지는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하반기까지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할 때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라든가 철도역 또 공항 이런 데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도 이런 교통카드로 요금을 내고 뭐 관리도 받고 할인도 받는 그런 혜택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표물가하고 체감물가 요새 차이 많이 나죠. 왜 이렇게 커질까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방송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긴 글 남기실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구경하시고 나가보실 수도 있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웹사이트에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방송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하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have a good jam. 곽수종의 생생경제. 앞서서 이성철 산업부장과 이야기할 때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한 어떤 피해 가능성, 정부가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우리 정부가 특히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그러니까 2012년 8월보다 1.3% 물가가 상승하면서 7월 달에 1.4%에 비해서 소폭 둔화되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글쎄요, 몇 사람이나 믿을까요? 장바구니를 들고 직접 시장을 가보는 주부들의 입에서는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5%는 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요. 가뜩이나 추석 앞두고 왜 이렇게 괴리가 깊어지는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김진성 거시분석실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8월 소비자 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월 대비로는 0.3%,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 상승했습니다. 네. 1, 2월과 8월이 계절적으로는 이제 명절 수요도 있고 기후 영향이 커서 네. 이제 물가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시기인데 올해도 전월에 비해서는 이제 비교적 상승폭이 컸습니다만 상반기 전체로는 이제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은 영향으로 네. 지난해 비하면 1%대에서 이제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소비자 물가가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소비자 물가를 다루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통계청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그 외에 생산자 물가라든지 수출입 물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품 세일 효과로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로 둔화됐다, 이런 착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실장님은? 예, 소비자 물가라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그 물가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네. 길게 시간을 두고 보자면 최근에 이제 할인점들이 많이 등장한 그런 영향도 물가 지수에는 이제 반영이 되게 돼 있죠. 네. 이 할인점이 많이 생겨난 것이 소비자 물가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일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예. 올해 긴 그렇죠. 장마가 상당히 길었죠. 그리고 폭염. 그 바람에 이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급등하면서 체감 물가는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올해 그 8월 물가만 놓고 보더라도 즉 공업 제품은 0.2% 하락을 했고요. 네. 서비스 물가는 0.2% 올라서 이제 물가 압력은 서로 상쇄됐는데 네. 이제 폭염 영향으로 이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3.6%나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7월 비해서 전월비 물가 상승폭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어제 아침에 성당을 갔다 왔다는 이런 말씀 방송에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사를 갔다 와서 깻잎을 사려고 잠깐 마트에 들렸더니만요.
예. 한 비닐봉지 안에 깻잎 한 연나무장 10장 정도 들어있으면서 1,000원의 가격이 붙어있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촌에 가서 논두렁 걷다가 심심하면 깻잎 그냥 손으로 우두둑 뜯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공공요금, 주거비, 또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품목들이 이 점점 줄어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늘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기후 영향을 많이 받고 기후에 따라서 이제 작황 공급이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네. 8월 달에도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6.9% 상승을 했는데요. 예. 또 9월 들면 또 태풍 영향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최근에 그 수입 농수산물 그 안전성 문제로 해서 공급에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그런 유가 상승분, 그 원가 상승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것들도 현실화되면 네. 더 오를 수 있겠고요. 전월세 가격 같은 것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도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유가도 그렇지만 밀가루나 이런 식료품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이 안 내리지 않습니까? 예. 쉽게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가다가 그죠? 예. 근데 유가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유가가 하락했을 때 가격 내려가는 속도하고 다시 오를 때 유가 상승 속도하고 이게 엇박자가 늘어나는데 엇박자가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엇박자가 생기죠? 글쎄요, 그게 일부 보기에 따라서는 공급업체들 이제 네. 대기업에서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 정책에 예.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합 문제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요인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 시장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고 공급업자들이 가격 결정하는 요인들이 이제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 경제연구소에서는 지표 물가하고 또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 물가하고 무려 4배 차이가 난다. 1%대인데 실제로 느끼는 건 5%대다. 왜 이런 괴리가 벌어지는 겁니까? 예. 지표 물가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그렇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움직임으로 예. 파악을 하고요. 예. 체감 물가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측정하는 그 잣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부들이 시장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공업 제품 같은 것, 공산품을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또 바스켓이 다를 수 있는데 예. 무엇보다도 이제 지표 물가를 산정할 때 들어가는 그 물건, 서비스의 그 구성하고 실제 매일매일 쓰고 입고 하는 것들의 그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거를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물가 지표를 이제 정책 당국에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실제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목적보다는 정책적으로 이제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이제 물가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이제 관리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실생활에 가깝게 이제 지표가 디자인이 되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실생활과 지표 물가 사이 괴리가 많아지게 되죠. 네. 또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가 지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바로 반영을 못하기 때문이고 또 정책 목표로 물가 지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같은 이제 물가 바스켓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둘 간의 관계가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물가는 안정되었다. 지금 1.3%대면은 상당히 낮은 물가인데 그런데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호주머니는 더 유리지갑이다, 비어있다, 이렇게 얇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소비자 물가하고 소득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흔히 그 실질 소득이라고 하죠. 네. 구매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이건 이제 명목 소득에다가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표 물가 상승이 1%다라고 예. 하면 명목 소득이 만약에 3% 증가했으면 이제 실질 소득은 2% 증가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호주머니가 비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물가가 지금 1%대 상승이라는 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물가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경기가 부진해서 이제 명목 소득이 많이 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네. 쓸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표 물가보다 체감 물가가 훨씬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 물가가 5% 올랐다. 근데 명목 소득은 3% 올랐으면 2%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소득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네. 여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 그렇죠. 같은 것들은 줄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예. 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부진해서 이제 벌이가 많지 않은 데다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고 체감 물가는 많이 올라서 뭐 실질적으로 쓸 돈이 없다. 뭐 호주머니가 비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물가 상승 요인이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많은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을는지요? 예, 하반기에도 물가 불안이라는 거는 계속 있습니다. 지금 예. 지표 물가가 1%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물가 수준은 이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올해 경제 전망을 하면서 이제 올해 연간으로 물가 상승률을 1.7%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로는 1.3%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 가면 평균으로 2% 지금보다 훨씬 물가 상승 폭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크게 오를 요인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요금이라든지 에너지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들이 원가 요인을 반영시키게 되면 더 네. 오르게 돼 있고요. 네. 또 집세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물가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물가 상승폭이 또 커지는 데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됐기 때문에 또 조금만 올라도 기저 효과로 이제 상승률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비례해서 체감 물가라는 측면에서 고려하자면 네. 체감적인 물가 상승폭은 하반기에 더 확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아이고, 체감적인 물가 상승이 하반기에도 확대된다 그러면 당분간은 명목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소비자분들은 말씀하셨다시피 가계부채의 원리금 부담이라든지 물가 상승 부담을 더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소득이 지금 한정돼 있고 물가 수준이 계속해서 실질적인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태풍이 오게 되면 채소 가격은 오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은 더욱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뭐 재테크 이런 거 할 여유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하반기 경제 운용 방법이 될까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가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명목 소득을 가장 늘리는 방법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명목 소득을 늘려가는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돼 있는 부분, 예. 바닥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좀 부양할 필요가 있겠고. 또 고용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해 나갈 문제인데 가게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씀씀이를 뭐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뭐 지금 체감 물가 그리고 지표 물가의 격차 중에서도 이제 큰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이유 그리고 이제 또 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뭐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커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계없는 가게에서는 사실은 그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 지표 물가에 반영이 돼 있다면 그런 이제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물가 안정 정책이 모든 가구에 좀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 것이 뭐 정책적으로나 뭐 가게 입장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말할 필요 없이 정책 담당자들은 시장에 나가서 직접 물건을 한번 일주일이라도 사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김진성 거시분석실장이었습니다. 시사
스타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는 호랑이 한 마리가 지금 일단 법정에 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최근에 중국의 그 정풍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공산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입니다. 예. 이곳에서 그 보실라이 전 충칭지서기뿐만 아니라 저윤캉이라고 하는 그 공산당의 전 정치국 상무위원인데요.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실제 그 숨은 실력자로 통합니다. 그랬죠. 사법기관을 통솔하고 군과 또 무장경찰 그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주요 이권 사업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예. 중국에서는 성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철도부라든지 그리고 석유 산업에 관련돼서는 이런 그 성역이 포함되는데 장점인 라인의 주요 그 자금원이 됐던 석유 산업을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불법 자금을 18조 정도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 뇌물 로 인해서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앞으로 중국의 그 정정뿐만 아니라 부패와 전쟁에 아마 큰 그 핵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런 말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네, 지금 중국에서는 일엽지추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한일자, 잎엽자, 알지자, 가을주자입니다. 나무잎 하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앞으로 중국에서는 11월에 개최되는 그 삼중전회를 앞두고서 중국의 그 방향을 바꾸는 부정부패 운동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라든지 스마트시티 건설 같은 쪽에 지금 정책 포커스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이참에 좀 확실하게 짚고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중국에 중전회가 있고 또 뭐 대전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모임입니까? 네, 중국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공산당 그 전국 대표대회들이 있는데요. 네. 보통 그 1차, 2차 그 중전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치 문제라든지 체제 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하게 되고요. 예. 이번에는 3중전회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향후 5년간 국가의 그 경제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정하는 회의인데요. 예. 보통 그 5년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회의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전체 회의란 뜻에서 3중전회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모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로 해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1, 2차 뭐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지 예.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경제 계획을 5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그 첫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신문을 볼 때마다 중전회 이런 게 너무 많이, 뭐 인민대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만 그렇군요. 이 중국의 지금 지방도시,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빈집, 빈공장,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유령도시화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림자 금융까지 엮어서 지방도시의 파산 가능성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요. 그 상하이시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 고급 주택가들이 들어서 있는 차오양루라든지 네. 찐핑루 역적을 통하다 보면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그 들어서게 되는데요. 막상 그 아파트촌에 가보면 불이 켜진 집이 드문드문 있다 그럽니다. 예. 이 때문에 그 아파트 정문에는 시세를 적어놓은 그 조그만 간판들이 늘어나 있는 떴다방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상하이든 베이징, 선전 같은 경우에도 2006년부터 중심 지역에 있었던 공장을 외부로 옮기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섰습니다. 네. 이때 이제 중국 안에서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상하이나 베이징 그 브랜드만 믿고 중국 전역에서 맹목적인 아파트 투기들이 있었고요. 네. 특히 절강서 온주시라든지 내몽고의 오르도스시 같은 경우에는 유령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개발 당시에 그 부풀려진 단벌 설정이 만연하다 보니까 집값 하락이 본격화된다면 고스란히 그 부실 채권으로 표면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가 표면 안 되는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당 지배체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파산하면 중앙 정부가 계속 대출을 연장해 주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내년쯤 들어가면 더 이상 그 연장을 시켜주지 못했을 경우에 앞으로 그 중국의 그 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주택 건설과 관련된 그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지난 일요일에 말이죠. 국가통계국이 중국의 8월 제조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가통계局발표한 8월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51로 나왔는데요. 7월보다는 0.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7월 달 이후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들에 나서고 있고요. 또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기업인들 체감 경기를 좀 호전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중국 그 체감 경기는 좀 더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12가지 구성 항목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 4분기는 계속 회복 추세를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이번 경기 회복은 대기업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여전히 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 양극화는 계속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출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네, 중국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회복 추세를 타고 있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수출이 지금 계속 바닥을 치고 회복이 되고 있고 이 선진국들의 그 PMI 지표도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수출도 계속 늘어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출보다는 한 달 보름 정도가 빠른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이 수출이 잘 되려면 우리나라 부품이나 반제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기 전자 제품 그리고 화학공업 제품 그리고 수송기계 플라스틱 고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의 부분품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지방 도시의 경제 그리고 수출까지 여쭤봤던 이유는 중국이 과연 경기가 경착륙으로 갈 것인지 연착륙으로 갈 것인지가 아직도 불투명한데 올해 경제 성장률 7.5%를 예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 경제를. 네, 중국 경제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1조 위엔이라는 엄청난 돈들을 인프라 사업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중국의 구조조정에 따른 그 투자 심리 위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동차 그 부품에 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도 빠르면 이번 달 말에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금융 완화도 눈에 띄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11월 그 3중 전에까지는 계속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다는 측면에서는 올해는 성장률이 3분기에는 7.8%, 4분기에도 한 7.9% 정도로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런 그 투자의 주도에 의한 성장은 투자가 이제 끝이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계속 8%대 고성장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것 때문에 중국 그 3중 전회가 이제 11월에 개최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호구제 폐지라든지 예금금리 통제 완화나 자본의 해외 이동 통제를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완화되면은 민간 쪽의 그 참여가 확대되기 때문에 통신이나 에너지, 환경, 신에너지 쪽 관련해서 대중국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중국이 공산당의 그 의사가 헌법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치 부재에 따른 그 부패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척결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그 걸림돌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증시가 왜 이렇게 중국 증시가 회복세를 못 보이죠?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시제도의 미흡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그 배당 수익률이 낮은 문제 네. 그리고 또 특히 중국에서는 내부자 징계가 상당히 좀 약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유기업체 간부들이 그 작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그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거나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그 시가총액 비중이 2%인데 앞으로 더 높아져야지 중국 증시가 좀 활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이나 포커스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트럭엔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3부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시간이 있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